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품었던 거룩한 꿈, 곧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주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그릇들로 리셋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세팅하여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개인에서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시기에 가장 알맞은 세팅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우리의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대가 거듭할수록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 그것을 명확하게 붙잡아야 되겠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첫째로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은 가지고 전파할 수 있도록, 크게 이 세 가지의 반응들이 나오겠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찬송하고 또 믿고 이해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나요? 누르면 바로 나오나요? 네, 바로 나오네요. 많이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죠? 편리한 거 맞죠? 죄송합니다. 해줄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됐어요. 이렇게 리셋이 힘듭니다. 미래 선교를 위한 리셋,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 선교에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팬데믹 기간뿐 아니라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이걸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하죠. 하이퍼 커넥션.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저도 이 선교 훈련을 준비하면서 뭐 위챗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메신저들을 최근에 하니까 예전에 연락 안 됐던 친구들이 이제 연락이 다 돼요. 그러니까 카톡만 쓸 때에는 해외 친구들과 연락하는 딱히 그런 것이 없었는데
페이스북 메신저를 비롯해서 위챗 뭐 이런 것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선교를 조금씩 익혀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성시화 선교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도시에 특별히 비전을 가진 세 집단이 있다고 했죠. 사회주의 집단, 또 기능적인 그런 프래그매틱 실용주의, 그죠? 실용주의 집단. 그 다음 오늘 이제 하게 될 내용이 바로 이 차세대 선교입니다. 아까 읽은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그래서 현 세대가 있고 차세대가 있죠. 다음에 일어날 세대를 차세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스마트 선교는 조금 더 도구와 그리고 어떤 이 방법에 대한 거였고, 성시화 선교는 선교의 초점에 대한 거라면 차세대 선교, 오늘 네 번째 이 강의는 선교의 대상에 대한 거죠. 자, 지나온 시간대로 우리가 짧게 복습을 좀 하고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래 선교의 30현장, 편집이 좀 잘못됐네요, 그죠? 네, 아무튼 여러분 그 지난번 강의 때에 다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8가지 전체 3개의 현장. 지금 혹시 수정할 수 있으면 좀 그 슬라이드 거기 수정을 좀 해주세요. 전체 이렇게 세 단으로 보이도록. 왜 저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인 흐름.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앞서 부모교사 강습회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뤘죠.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난리와 소문, 전쟁, 테러, 자연재해, 핍박이 이제 통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고, 거짓 선지자, 사랑이 식어진, 그리고 혼합주의의 적그리스도가 다시금 등장을 하게 된다. 자, 30연장이고 그 다음 더 멋있어졌네요. 네. 뭔가 현장의 혼란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와, 한 텍스트에 다 들어갔어. 한 줄에. 그냥 넘길게요. 이거는 이제 복습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습니다. 제가 넘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넘어가는데? 에러가 났어요? 우리 넘어갑시다. 아니면 필살기를 써주세요. 지금 전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멤버들의 손길을 다 보고 있어요. 필살기 뭐죠? 껐다 켜기. 오케이. 네. 처음부터. 이게 리셋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되나요 지금? 커서가 안 먹어요. 거기서 움직여주세요. 그냥 거기서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1주차, 2주차 강의를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한 계시를 줍니다.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성경이 가장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미래에 또 개인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성경 곳곳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단지 과거의 역사다라고만 보는 거는 크게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은 과거에서 미래까지를 관통하는 그런 책이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뭘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성경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아는 자의 믿음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도 물론 성경의 핵심적인 믿음에 속합니다만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못지않게 중요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예, 이제 되네요. 켜주세요. 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미래 세계 현장과 개인 현장. 그래서 2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하나하나 자세히 제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말세를 살아 이겨내는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현장 22가지의 도전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2강 때는 이제 추려서 1강 때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구 특히 디모데후서 3장과 또 마태복음 24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저렇게 세팅되어 있어야지만 당황하지 않고 또는 실수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강의에 우리가 주제가 뭐였죠? 스마트 선교였습니다. 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또 오고, 또 우리가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제자리에서 전 세계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 스마트 선교의 5단계 뭐였죠? 첫째는 확정입니다. 다양한 대상 중에서 이제 타겟을 누군가를 대상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회당에 온 사람을 타겟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선교는 첫째 컨펌, 확정이 이제 중요하고 어떤 플랫폼을 쓸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둘째는 컨텐츠, 무슨 내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육성으로 설교하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입니다만은 뭐 카드 뉴스라든지 가장 기초적인 2D의 형태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동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서로 어떤 대화, 테이블 토크 같은 어떤 대화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거든요. Q&A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넛지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진입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많은 경우에 전도자들이 특별히 막 악령의 방해 이게 아닌 이상 약간 미숙한 게 뭐냐면 넛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 이 사람에게 도전적이어야 되는 거지 전도자의 태도가 도전적이면 안 되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이 사람에게 들렸을 때 찔림이 돼야지 전도자가 가서 찔러버리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 차이점은 알고 계실 줄로 알고,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또 이미 제작된 걸 공유할 수 있고 여러 리뷰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컨텐츠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셋째는 꾸준함입니다. continue. 우리가 사역도 꾸준히 연락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함은 결단으로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결단력의 소유자들도 있지만 주로
이 사역에 합당한 세팅에서부터 나오죠. 사역에 합당한 세팅, 딱 어떤 규칙성, 그죠? 성경의 용어를 빌리자면 규례, 그걸로 이제 꾸준함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 이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확정하고 컨텐츠를 전달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어프로치, 접근을 하다 보면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죠. 대답하는 사람이 나오고 흥미를 보이는 사람이 나오고 또는 질문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인을 연결함으로써 이제 그룹 속에서 개인적인 연결들을 하는 겁니다. 이 네 번째 포인트가 사실 인간 대 인간으로 대면하지 않는 스마트 선교에서는 이 네 번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통하는 거죠. 메신저나 화상회의나 오프라인 만남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이제 복음적인 소통, 말씀의 소통,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예쁘게 해주기도 했고요. 여러분에게 아마 단체방에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모두 스마트 선교사다. 왜냐,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쓰고 또 스마트한 어떤 생각을 하는 한 우리는 스마트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다. 말씀 콘텐츠를 전도 플랫폼에 얹어서 전 세계 선교 네트워크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선교 단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죠? 말씀의 콘텐츠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특히 오늘 이제 다루게 될 텐데 MZ 세대, 밀레니얼과 Z 세대, 이런 세대는 조금 여러분만의 플랫폼을 가지는 게 좋아요. 뭐 블로깅을 한다든지, 뭐 SNS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퍼스널 뭐 블로그 정도로 하지 말고 어떤 하나의 좀 전문성을 가진 그룹을 하나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는 걸 거기다 갈무리 해놓아도 누군가 와서 굉장히 도전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선구 암송한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최근에 우리 서울에서 어떤 아기가 이제 선구 암송하고 또 이제 소요리 문답 이거 녹음한 거 그거를 이제 올린 걸 봤어요. 너무 귀엽고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컨텐츠죠.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말씀에 관계된 컨텐츠들, 글로부터 시작해서 영상도 될 수 있고 또 오디오 파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도의 플랫폼을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 성경 66권 이 책으로 편찬돼서 이렇게 번역서로 계속 나오는 이러한 이 성경책도 컨텐츠죠. 그죠? 원래 성경책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히브리어 양피지에 쓴 히브리어 그거 봐야 돼요. 근데 얼마나 세련되게 탁 막 지퍼 달아서 그죠? 막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중간에 줄 매 가지고 그죠? 탁 뭐 아름다운 글꼴로 해서 또 되게 하늘하늘한 종이에다가 얼마나 컨텐츠를 잘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이것은 한 2차 혁명, 2차 산업혁명 정도의 컨텐츠예요. 3차, 4차 산업혁명의 컨텐츠는 조금 더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성시와 선교를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도시 비전을 가진 세 집단이 있다. 도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도시가 어떻게 돼야 돼라는 정신을 가진 리더들, 도시의 설계자들이 있다. 실용주의자들, 또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기독교 개혁주의자들. 그래서 도시를 각각 디자인하고 어느 건물은 어느 위치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뭘 자주 보게 되고, 사람들은 어느 거리를 걷게 되고, 사람들은 어떠한 내면의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걸 전부 다 저 세 집단들이 각기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 가면 주로 동상이 크게 있어요. 그죠? 아주 동상이 크게 있어요. 뭐 김일성 동상, 그죠? 그리고 막 천안문 이런 데 가면은 막 거기 그 마오쩌둥 막 그림 막 그죠? 막 초상화 탁 그게 돼 있잖아요. 어떤 형상물,
그리고 개개인 가정 집은 굉장히 열악한데 막 큰 광장, 그게 사회주의, 공동체 우선주의, 그것의 이제 한 표현이죠. 실용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도시가 경제적으로 먼저 시장이 중심이 되도록, market centered, 시장이 중심이 되도록.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이제 상권이라 그러죠.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돼 가도록. 그러면 개혁주의는 뭐냐? 거룩한 도시가 비전이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삶만 교회 중심이 아니라 도시가 교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시화의 비전을 우리가 또 가지는 동시에 그런 운동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걸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네바 정경이고 거룩한 도시에 대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비전. 네덜란드를 이게 나데레 레포르마타라고 하는데 뭐냐면 더 진전된 종교개혁. 그게 네덜란드식의 종교개혁이거든요. 더 진전된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개혁하라. 이런 이제 구호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거기에 계승자고 7가지 큰 어떤 영역 주권의 대명제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네덜란드 자유대학을 설립할 때 저와 같은 이제 선언들을 했었죠. 개혁주의의 도시 비전은 거룩한 도시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 도시 운동가들이 뭔가 개발되지 않은 땅을 못 놔둔다면, 또 사회주의 도시 운동가들이 불평등한 빈민촌을 못 두고 보고 있다면 이 개혁주의 도시 비전을 가진 우리들은 타락된 곳을 못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시에서 사라져 줘야 돼. 서로 비전이 다른 거예요. 비전이 다르면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고 서로 억제하려고 하는 게 또 다르죠.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차세대 선교를 위한 리셋입니다. 제너레이션 Z. Z 세대는 이른바 이제 1997년도 정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Z 세대라고 해요. 알파벳의 마지막 철자죠. 그러니까 20세기 마지막 부분에 출생한 세대들을 저렇게 인류 통계학적으로 저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MZ 세대에 대해서 한다고 했죠. 자, 주요 세대 구분입니다. 여러분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은 아마 잘 보이겠네요. 맞아요. 핸드폰으로 당겨볼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자세예요. 베이비 부머 55년부터 64년생 사이 우리나라 주요 이제 사건들입니다. 뭐냐면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5.16 군사 정변이 있었고 또 민주화 운동 막 이런 이제 혼란의 시기였죠. 왜 베이비 부머일까요? 전후 세대예요. 전후. 전쟁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제 사회를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렇게 하는 시기죠. 그 다음이 65년도에서 80년까지의 태어난 세대를 X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88 서울 올림픽도 이제 개최가 되면서 뭔가 화해 무드, 냉전이 풀리는 그런 무드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떤 대립, 전쟁, 그리고 전쟁의 기운 이런 것이었다면 X세대에게는 보다 더 개인의 개성, 그러면서 개인의 표현, 자유, 뭐 해방, 뭐 이런 것들이 주요 구호였어요. 81년부터 96년 사이 이때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러요. 인류 통계학적으로. 이때 주로 있었던 게 저도 이 세대에 이제 속해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인데 9.11 테러가 있었어요. 굉장히 제 중학생 때 굉장히 충격적인 글로벌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미국과 저 중동 아랍 지역의 어떤 치열한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가 일어나서 우리 뭐 싸이월드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IMF 외환 위기도 우리가 비록 어릴 때지만 거치면서 이제 본 그런 세대죠.
2002 월드컵도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이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는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세계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아요. X세대는 그만큼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세계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으면서 동시에 좀 뭐랄까 이 즐거움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세대예요. 즐거움 이전에는 어떤 개인의 표현 왜 X세대입니까? 부정하니까 아니니까 나의 개성을 표현해야 돼.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나를 표현한다 이 가치보다도 즐겁고 어떤 무언가를 즐기는 나 굉장히 뭔가 막 스타크래프트가 이렇게 많이 보급된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게임과 즐거움과 어떤 또래 문화 속에서의 즐거움 이런 것을 이제 찾는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 97년에서 2010년 사이에 Z세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고 컸고요. 미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봤고, 그리고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고, 이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그 2014년도 그죠?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된 부류도 있고, 97년도생은 아마 그 세월호 사건이 굉장히 피부에 많이 와닿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 더 Z세대는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공정과 불공정. 그러면서 이 사회가 자신에게 혹시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이와 같은 약간 사회와의 대립되는 그러한 이슈들을 Z세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소비하고요. 가성비를 따지고, 그죠? 밀레니얼 세대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Z세대는 가성비 더 따지죠. 소유보다는 공유를 우선시하려고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세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011년 이후 알파 세대는 이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세대지만은 지금 대학 갈 무렵에 코로나를 겪고 있고, 그죠? 유튜브 뭐 K-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지배적인 문화가 그 이전에는 이제 도약하는 시기였고 지금 뭐 BTS를 비롯해서 뭐 아주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이제 소위 알파 세대. 왜 알파입니까? 이제 21세기에 이제 처음 달라진 세대라는 거예요. 자, 주요 세대 구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온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줄여서 MZ세대. MZ세대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지만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줄여놨네요. 첫째는 다양성을 인정해요. 좀 권위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뭐 산업의 육군이 돼야 돼 이것도 아니고 민주투사가 돼야 돼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밀레니얼과 Z세대는 사실은 네가 성공해야 돼 뭐 이 정도지 뭔가 시대적인 사명. 제 아주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 이제 막 하다가 안 하는 그런 이제 학교 형태였거든요.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시대적인 사명이 있긴 하죠. 근데 우리가 속한 MZ세대 지금의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앞으로 사회의 주역들이 될 이 세대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그런 형태입니다. 재밌는 건 제가 왜 대학 입학을 하면서 입학식에서 전부 다들 그걸 하니까 이렇게 그냥 띄워놓을게요. 전부 다들 막 고사 지낸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왜 가서 이게 상을 엎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요, 저하고 좀 대화를 해보더니 믿지는 않지만 널 존중한다는 거예요. 널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네가 기독교인인데 너를 앉혀놓고 왜 고사를 지내냐 이거예요. 너를 존중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되는 거야. 그죠? 왜 전체에 깽판쳐? 이게 아니고 너를 내가 존중한다. 이렇게 이제 조금은 다른 세대죠. 그리고 여가를 중시합니다. 엄청 돈을 벌어야 돼. 이게 아니고 워라벨, 이 일과 일상의 또 이 여가의 밸런스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
중시되는 세대고, 그리고 셋째로 환경과 윤리적인 가치를 좀 중시하는, 그래서 뭔가 뭐 선한 영향력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이 형태죠. 굉장히 위선적인 것을 싫어하는 그런 이제 세대고, 넷째로는 좀 자기 중심적인 소비가 강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기적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나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많아요.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특히 Z세대는 이 컴퓨터 기술이나 정보 기술 이런 것에 굉장히 친숙하고 능숙하죠. 뭐 태그 다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달고, 그리고 알아서 뭔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운동들을 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세대고, 여섯 번째로는 재미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과정, 그러니까 의미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과정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그리고 뭔가 하나의 놀이처럼 해나가는 그런 것을 원한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뭐 개성, 그다음에 감각적이고 미래를 지향하고 영상을 아주 친숙하게 보기 때문에 뭐든지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친숙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대에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짧은 부서 소개 영상 아니면 짧은 뭐 수련회 소개 영상 이런 것들을 항상 찾아요. 이런 세대들은 그런 걸 찾죠. 소식지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 벼룩시장 보던 세대가 아니거든. 벼룩시장, 그죠? 오랜만이다, 그죠? 벼룩시장 보던 세대가 아니야. 예. 그래서 스마트폰을 전부 다 들고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고 경제관념이 보다 뭐 돈을 쌓아놓고 살겠다 이거라기보다는 합리적이고 또 가성비 뜻을 모르는 어른분들도 혹시 계실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 그걸 이제 가성비라고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좋은 성능, 이것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X세대 다음 밀레니얼 세대를 Y세대라고도 부르고요. Z세대를 아까 전에 가장 최근에 이제 20대로 진입한 그런 친구들을 뜻하는데, 커뮤니케이션 방식 선호도를 이 대학내일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20대 연구소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X세대, 그러니까 지금 40대 이상이죠. 지금 40대 이상입니다. 40대 이상은 통화를 선호했어요. 61%가. 그래도 통화를 해야지, 격조 있게. 그래도 사람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해야지. 근데 이 아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둘 다 문자나 이 메신저, 그걸 더 선호하고 있어요. Z세대는 더 그렇죠. 67% 가까이가 그렇게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그런 인식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그래도 뭔가 격조 있게 전화로 미리 연락을 뭐 하고 뭐 서로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건데, 이제 그냥 카톡으로 연락을 해도 공식적이라고 느끼는 그게 밀레니얼과 Z세대예요. 온라인 커뮤니티 인식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커뮤니티 회원을 친구로 인식하는 게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저도 페이스북에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 또 사역자분들 이렇게 서로 뭐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서로 의견을 묻기도 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 되게 친하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근데 Z세대는 뭐 이렇다고 하네요. 커뮤니티 회원을 친구로 인식하고 있다. 제가 신기한 게, 지금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제 막내 동생 형원이는 Z세대잖아요. 제 언제 페이스북에서 서로 막 댓글로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이 사람 아는 사람이냐 이랬더니 인터넷에서 본 사람인데 막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화가 잘 돼요. 또 보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 페이스북 어떤 공통의 그룹에서 서로가 의견이 같아서 거기에서 서로 친목이 도모되는 거예요. 이게 밀레니얼 세대인 저한테는 약간 낯설거든요. 저는 약간 그 생각이, 그래도 개인 전화번호는 서로 알고, 이게 저는 아직까지 그런데 Z세대는 더 나갔죠. 자, 그래서 이게
밀레니얼 세대 이전에 X세대, 그다음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지금의 35세 이전에 사람들의 매체입니다. 신문. 지금 10대 친구들한테 신문을 읽어라. 오리는 거 말고, 그죠? 신문 스크랩 하려고 가위질 하는 거 말고 신문을 정기적으로 읽어라.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 실시간 기사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데 뭔 신문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뭐예요? 주로 가정의 모습이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 하나 거실에 딱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은 다 거실에 모여서, 그죠? 뭐 스마트폰이 있긴 합니까? 뭐 있긴 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채널의 주권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가지시고, 그죠? 원하는 걸 틀어주시면 우리는 다 그걸 보고, 그죠?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다 지내잖아요. 저 모습이라니까요, 딱. 그래서 저기 보면은 할아버지로부터 손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게 개화기 때의 이화학당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근데 이때의 교실과 지금 오늘날의 교실이 많이 바뀐 게 있나요? 모든 별로 약간 빗게 앉았다, 그거 외에는 거의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대적인,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근대적인 교육의 방식입니다. 신문, 텔레비전, 그리고 정렬된 그런 교실. 앞에 칠판 있고 나와서 이렇게 문제 풀다가 못 풀면은 엎드려 뻗쳐 하겠죠. 아무튼 그런 이제 교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목사님 상입니다. 누구세요? 고 김중권 목사님. CCC 한국 총재 하셨던 고 김중권 목사님. 한국 교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존경하는 분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사진을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밀레니얼 세대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 어떤 한 모습이 되겠죠. 딱 이렇게 넥타이 메고 딱 깔끔하게, 그죠? 머리도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뒷머리 빨리 치라 하더라고요. 뒷머리 덥수룩하게 있지 말라고. 그래서 그 길로 가서 머리 커트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딱 단정하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신문을 띄워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MZ 세대, 밀레니얼 Z 세대는 신문이 아니라 이러고 있어요. 거실에 같이 앉아서 한 스크린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TV에서 정보와 뉴스를 보는 단계가 아니라 자기가 1인 미디어가 됐어요. 자기가 미디어의 생산자가 된 거야. 장래희망 이 유튜버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특히 Z세대는 유튜버 1인 방송 방송인 이런 게요. 굉장히 많은 이제 자기 꿈의 직종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자기가 콘텐츠의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앞서 이화학당이 보여주는 저와 같은 이제 학교의 시스템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존속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교육과 어떤 연결과 커뮤니티가 이런 식입니다. 전부 네트워크, 그물망 형식으로.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교단에 또는 어떤 소속된 조직에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모여 있었다면, 지금은 가치 중심으로, 이슈 중심으로, 테마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시 헤쳐 모이죠. 언제든지 새로운 모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인간관계가 이 스카치 테이프 같은 좀 이렇게 접착력이 있는 그런 인간관계였다면, 이 MZ세대 인간관계를 걸어서 포스트잇 관계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시대의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엘리베이션 철치의 스티브 펄틱 목사님이죠. 보면은 저기 이제 반팔 티 그리고 청바지 이렇게 입고 지금 청년 어떤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두 세대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서로 이제 아주 다르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잘 보십시오. MZ세대 이전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는요, 비범한 리더가 이끄는 시대였어요. 비범한 사람. 저 사람 서울대 출신이야 이러면 다 막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겠지. 저 사람 이 분야의 전문가야. 그럼 맞겠지.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이 맞겠지. 비범한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향해 모여드는, 그죠? 중심, 정보의 중심, 그리고 어떤 상품들의 중심, 그리고 금융의 중심으로 모여드는 형태이고,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누군가 세워둔 목적이나 혹은 자기가 세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형태라면은 이 MZ세대, 특히 Z세대는 비범한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기보다는 나와 공감대가 있는 사람을 리더로 인정해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35세 이상, 40대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은 나와 다르고 나보다 뛰어나고 하면 뭔가 따라가려고 해. 근데 이 MZ세대는 특이한 게 뭐냐면 나보다 뛰어나면 잘 가 그러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놀려고 그래. 나하고 공감대가 있는 사람, 나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 그러면서 중심을 향해 가기보다는 분산되는 형태죠. 어떤 하나의 어떤 캠페인이나 놀이가 벌어지더라도 자꾸 그게요, 다른 분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막 세계관 확장이 어디까지 되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의 놀이가 계속 변형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향해 모여들었다면 자신들이 그곳에 새로운 것을 가미해서 점점 분산을 시키고 다양화, 다각화하는 것이 MZ세대의 특징이고요. 목적 중심의 이전 세대였다면 이 세대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얻게 되고 어느 만큼의 성장이 내게 돌아오는가. 그게 MZ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당히 다릅니다. 수백 년 전에 동굴벽화 이런 거를 봐도 야, 요새 젊은 애들은 이해가 안 돼 이런 게 적혀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 철학자들도 유명한 막 그런 철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요새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하잖아요. 그거는 수백 년 전부터 인류의 공통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나눠지는 X와 Z 이 사이의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인류가 겪었던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 중간에 스마트 기기와 어떤 하나의 그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정보 기술과 이런 것의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냥 보다 젊기 때문에 보다 진보적이거나 진취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기술적인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살아가는 문화와 미디어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오른쪽에 녹색으로 된 저 세 가지 단어, 저것을 가지고 이제 MZ세대 30대 초반까지, 지금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지금 20대 우리 대학 청년의 사역이고 또 이들이 앞으로 부모가 되겠죠. 그러한 세대에게 복음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 건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공감이에요. 성육신적인 측면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육신적 측면, incarnational, 그게 뭐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구원하겠다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리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동일시가 되신 그것을 성육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제시할 때 보면은 주로 문제와 해답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문제와 해답.
한편으로는 약간은 기계적이에요, 그죠? 예, 이걸 뭐 x를 넣어서 y가 나온다. 이거 함수 관계. 이거 하나의 기계적인 어떤 형태잖아요. 좀 뉴턴식의 이 과학관이고 세계관이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이런 어떤 세계관입니다.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데 그게 하나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세계관 학교 때도 그런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지구가 더 큰 인력으로 사과를 끌어당겼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로부터 수백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봤냐면 사과가 가진 그 본연의 성질이 아래로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과가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해석이 다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물질 각각이 고유한 지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원자적인 사고를 했다면 뉴턴은 보다 더 물리학적인 세계 속에서 이 중력을 설명하려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엔트로피나 이런 이론들, 최신 제2연력학 이론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아인슈타인의 어떤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이걸 해석하면 뉴턴이 한 말이 맞는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하나의 구조, 제가 방금 설명한 이 과학의 구조, 패러다임, 이게 토마스 쿤이 말한 과학혁명의 구조 전체 요약입니다. 자, 문제와 해답의 패러다임이에요.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된다. 그러나 MZ세대는 수치와 명예의 패러다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좌절했어.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문제는 물론 있죠.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실패를 경험했어.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버림받았어. 근데 내가 그럼 어떻게 회복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해답이 물론 있지만 보다 더 그것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MZ세대가 원하는 공감입니다.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거기까지는 이제 MZ세대 이전의 어떤 접근 방식이라면 MZ세대에게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네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다. 그와 같은 공감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초점이 어디냐면 문제에 있고 MZ세대에게 좀 다가가고자 한다면 초점을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 그 이전 세대에 지금 밀레니얼 그 위에 X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에는 변증하는 것과 지식적인 이해가 중요했어요. 깨달음, 그죠? 어떤 구조적인 이해, 그게 중요했다면 지금의 세대에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게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간증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집니다. 간증, 체험된 진리, 그죠? 체험된 지식, 실제 확인된 어떤 사실들. 그래서 간증과 정서적 공감, 두 개 상당히 다르죠, 그죠? 변증과 지식적 이해, 간증과 정서적 공감.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Z세대 10대, 20대하고 여러분이 정말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오른쪽을 기억하세요. 이 오른쪽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할 때 이전 세대가 개인적인 결단, 야, 너 믿기로 결단해, 너 영적기도 지금 따라해, 이게 어떤 최종적인 부분이었다면 이 MZ세대는 물론 영적 기도가 필요하고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지만 관계적인 참여, 자신과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또 자신과 공감대를 가진 사람과의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10대, 20대가 떠난다가 아니라 공감받는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져요. 공감받는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막 용납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응답과 인도의 여러 간증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근대적인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약간 비웃었어요. 아, 그건 네가 그냥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네가 경험한 거 아니야? 교과서에 나와? 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 MZ 세대들은 그 개개인의 경험들에 굉장히 매혹돼요. 스토리에 굉장히 끌린다. 그래서 한편으로 교리에 반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딱딱한 교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의 내러티브, 성경의 전체의 서사,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개개인들의 스토리, 이런 것에 크게 반응하는 세대다.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10대, 20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10대, 20대 친구들이나 여러분 동생들 Z세대하고 이걸 염두에 두고, 이게 머릿속에 두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주로 어른들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인간 도리에 맞는 거야. 그렇죠? 그래, 절대 법칙. 근데 이 MZ 세대는 나도 너만 할 때 그랬어, 또는 나는 너만 할 때 그런 고민을 못 해본 것 같은데, 이런 대화가 필요하고 그런 대화를 굉장히 파워 있게 받아들여요. 굉장히 힘 있게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은 분산입니다. 분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조금은 이 부담스러워하고 스트레스로 여기는 그러한 세대가 또 밀레니얼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밀레니얼 세대가 자라온 것을 생각해 보면 거의 성인이 되기까지 늘상 전체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전체 중에 하나.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나 이 뭐 군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집단의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분산을 이 반대급부로 좀 많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산이 나쁘게 보면은 야, 너 왜 단체 활동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에서 좋은 걸 좀 끌어내서 보자면 신앙의 건강한 자립과 봉사, 그러니까 능동적인 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동기부여가 되면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서 봉사할 수 있는 게 MZ세대이기도 해요. 이전에 세대가 대그룹의 강의 중심이었다면 지금 MZ세대는 소그룹의 프로젝트 중심입니다. 물론 대그룹에 가서도 잠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그룹을 혐오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공간이 뭐냐면 소수의 인원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본인이 참여한 것의 결과를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이전 세대가 소수의 리더들에게 집중돼 있고 그로 인해서 리더와 팔로워들 사이에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대다수가 참여자가 되려고 하는, 대다수가 자신이 참여하는 것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런 모임이 잘 형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모임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하나 파요. 뭐냐면 뭐 이런저런 말들을 붙여서 뭐 예를 들어 서울에 뭐 성동구가 있다. 그러면 뭐 성동구 성동구 클린 뭐 청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걸 이제 붙여서 이 친구들이 뭘 하는가 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두세 번 그 성동구 끼고 있는 한강변에 나가서 쓰레기 주워요. 근데 그걸 캠페인으로 같이 해. 근데 그걸 한두 명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십 명이 모여. 그리고 그게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 또. 거기서 인간관계를 하고. 왜냐면 나도 여기 한강에 나와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모임이 되고 확장이 되고 그 모임에 그 스텝들이 생기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참여.
모든 SNS의 기본 어떤 전제가 뭡니까? 참여해라 이거잖아요. 참여. 내가 업로드하고 나의 삶을 열어 공유하고 이거 내가 반응을 살피고. 그러니까 모든 업로드하고 뭔가 코멘트를 달고 이게 참여거든요. 전부 참여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훌륭한 리더들을 구경하는 거였죠. 이전에는 오프라인 중심이 강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고 특히 온 오프라인을 서로 상호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죠. 실시간을 아주 중요시해요. 실시간.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가. 그죠? 이거는 매체의 영향도 큽니다. 뭐 최근에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없어진 것 같긴 한데 항상 실시간 검색어, 실검 그죠? 그런 것도 아주 강력한 하나의 트렌드 세팅이었고 이전에 일반적인 대상들을 상대로 뭔가 이 회사나 또는 교회가 사역들을 해 나갔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미국의 이제 교회들을 보면은 미혼모 사역을 아주 특화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 기관을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있는 미혼모들을 다 찾아서 사역을 하는 그런 근데 굉장히 그게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역에 헌신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화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분산.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과정. 목표 지점 목적보다도 과정. 물론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들이 즐겁고 유쾌해야 돼요. 펀해야 돼. 그게 밀레니얼 Z세대의 이 특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슬슬 지루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 같은 슬라이드가 계속 나오냐? 아까 그림 보여주더니 빨리 그림을 보여줘. 목마르다 말이야. 이렇게 현기증 나요.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과정이 유쾌한 거예요. MZ세대 중에서도 약간 얼리 어댑터들만 아마 제 얘기를 뭔가 듣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하나 주문해가지고 산 그 음식품이 있어요. 김갑생 할머니 김이라고. 이 중에 지금 아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그죠? 김갑생 할머니 김이라는 김이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하나의 세계관이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약간 웃기지 않습니까? 김갑생 할머니 김. 앞뒤 라인 맞춘 것 같고 뭔가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재벌 흉내를 내는 한 유튜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개그맨 출신인데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 걸로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캐릭터가 여러 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재벌 흉내를 내면서 뭐 자기가 뭐라 그러더라 전략기획실 뭐 본부장 그러면서 막 뭐 되게 되지도 않는 무슨 막 엘리트 뭐 재벌 어떤 흉내를 내요. 그래서 막 느끼하게 막 말도 하고 되게 막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는 걸 막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진지한 일이 돼버렸어요. 실제 김이 나오고 판매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 사람이 외교부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영상도 찍었어. 그래서 이 김을 파는 걸 통해서 구글을 따라잡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인터넷상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놀이. 근데 그 안에 가만히 보면 뭐가 있어요? 컨텐츠가 있죠. 상품도 있죠. 스토리도 있죠. 그 안에서 사람들이요. 막 이 안에 댓글 공간에 들어가서 보면은 서로들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된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좀 지났지만 너 일을 몇 강 하니 뭐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전혀 이게 생각이 무슨 말이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넌 일을 몇 강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강은 새우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과정 이 유쾌해야 돼요. 뭔가
진행이 될 때에 재치와 재미와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유쾌한 반전 이런 것들이 이 MZ세대에게는 삶의 활력소인 거예요. 그냥 목표를 이룬다? 그건 MZ세대한테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하기 이럴 데 없어요. 그 과정이 재밌어야 돼. 유쾌해야 돼. 흥미로워야 돼. 유머러스해야 돼. 왜냐? 과정을 즐기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신앙의 여정을 즐거워하면서 가고 서로 웃으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전 세대를 주로 보자면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비장한 목표를 세워요. 사뭇 비장해요. 기업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현수막 걸어놓는 이런 것도 보면 막 비장한 말을 걸어놨어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러면서 비장하게 적어놨어요. 몇만 대 판매 돌파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적어놔요. 근데 이 세대는 비장한 목표보다 즐거운 지속을 원해요. 즐거운 지속.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원하죠. 그래서 기성세대가 볼 때는 직장에 오래 있지 않고 왜 이직을 하려고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 즐겁게 하는 회사가 있고 똑같은 일도 너무 괴롭게 하는 회사가 있거든. 근데 즐겁게 하는 회사를 MZ세대는 심지어 월급을 좀 덜 받더라도 원한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기성세대에게 30대 이상의 분들, 30대 중반 이상의 분들에게는 근엄함이 중요해요. 근엄함. 그래서 뭔가 무게감. 그리고 이 근엄하고 뭔가 촐싹거리지 않는 게 거룩함의 기준이야. 근데 사실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근엄함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 그럼 그게 거룩한 거고요. 너무 천박한 그런 웃음의 세상 속에서 진지한 성찰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게 잡고 있는 게 거룩함의 기준은 아니죠. 그런데 이전 세대는 주로 이런 부분에 이제 거룩을 많이 가져왔다면, 이제 이 MZ 세대는 이유 있는 웃음을 얻기를 원하고 또 삶의 여유를 얻기를 원하죠. 우리가 삶의 여유라고 하는 것을 뭔가 나태함으로 바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용서와 섬김과 베품과 이해와 기다려주는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주는 마음의 여유, 이게 MZ세대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뭔가 제가 여유를 보였을 때, 뭔가 막 쫓기지 않는 어떤 여유로움을 보였을 때 친구들이 가장 이렇게 하나님 믿는 친구다 이렇게 하면서 좀 그걸 신앙의 한 측면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세대가 중장기 계획과 그 달성에 의의를 뒀다면, 지금 새로 일어나는 20대, 30대는 트렌드와 그리고 순간순간 일상,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일치와 단합이 이전에 중요했다면 지금은 외연의 확장, 그것이 좀 더 중요하게 발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감, 그죠? 그다음 뭐였어요? 분산, 그리고 과정. 다시 공감. 뭔가 지식적인 이해보다도 공감. 사실은 이해가 돼야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에서 공감으로. 그리고 집중하고 수렴하는 것보다 발산하고 분산되는 그러한 형태고, 또 목표 중심이었다면 과정에 좀 더 이 무게를 주는, 그게 MZ세대의 특징이다. 여러분이 소통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서로 사역을 하고 할 때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개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의사소통을 해보세요. 제가 보통 남성들은 이제 해답을 원하고 여성들이 공감을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성도님이나 또 가정 안에서 제 사모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그걸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합니다. 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정말? 야 엄청난데?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에서의 얘기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보던 박정숙 집사님이 그걸 이제 장면을 보더니 이거를 남전도에 이 특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뭔가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정서적인 공감을 안 해주고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 순간을 공감하고 위에서 생각해주고 마음을 써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켠에 있고, 어떻게든 이 문제의 답을 찾아내고자 하는 사람이 한켠에 있으면 둘이 의사소통이 많이 힘들겠죠. 근데 서로에게 한 걸음씩 이제 나아가서 이해하고, 지금 MZ세대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MZ세대도 자신들의 윗세대를 조금은 이해하려고 하고, 또 윗세대는 전혀 모르겠는 이 세대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답이 나왔는데 네가 뭘 더 원하냐? 공감을 원한다니까요. 너 여기 집중 안 해? 그 집중을 해서 이제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사냐? 그거를 알기 원해요. 너 목표가 이거 아니야? 근데 오늘이 너무 불행하면 안 좋을 것 같아. 둘 다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막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돼.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과정을 즐기면서 목표 없이 살아. 그것도 틀린 거잖아요. 둘 다 맞는 건데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름을 인식하고, 선교학자들이 얘기해요. 다음 세대는 선교 대상이다. 무슨 말이냐? 다른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교회가 한 연령대에 쭉 지나가서 노령화된 교회로 가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장래를 두고 봤을 때에는 기성세대가 일어나는 새로운 세대를 잘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기후위기가 오겠죠. 여름은 더 길어지고 이상 기온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 기후위기는 또 다른 질병들, 전염병, 팬데믹 이런 것들을 또 가져올 수 있죠.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는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지금 자라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대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살아야 되고, 외교적인 갈등, 국제 갈등 이런 것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우리 후대들을 조준하고 들어오고 있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가들, 그리고 인공지능 AI 시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MZ세대 그 이후 알파세대에게까지 계속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죠. 다가오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세대는 달리 보면 손 안에 작은 기계 하나로 세계를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의 세대가 이 MZ세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둬두거나 또는 뭔가 정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이제 버스킹 찬양 전도죠. 많은 교회와 또 선교단체들에서도 이런 것을 진행을 하는데, 현실 도시에 관심이 많은 그런 형태의 길거리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의 힘을 알고, 이전 세대가 가가호 벨 누르면서 전도하는 것을
어떤 전도의 정령으로 이해했다면 지금의 이 MZ 세대는 전도와 문화라고 하는 것, 전도와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는 것, 전도와 하나의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서로 묶어서 생각합니다. 마치 전도지처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자, 미국의 니콜 목사님 모습인데 최근에 미니아폴리스에서 거리 행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 미국의 펄스라고 하는 단체, 미국 대학생 선교 단체 중에서 가장 큰 지금 단체이고 온라인으로 세계 도처에 있는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난번 우리 대학 청년 수련회 할 때 왜 인트로 영상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이분이 리셋이라는 책을 또 쓰기도 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리더인데 보면 뭐 찢어진 청바지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회심시키고 그리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시에 퍼레이드를 하면서 기도하고 God lives here,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그런 어떤 캠페인 문구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지금 기도 행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MZ세대입니다. 조금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문제냐 이런 기사가 났어요. 2018년이죠. 오히려 적극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전에 어떤 세대보다도 참여 의지가 강해요. 그리고 한번 확고하게 자기가 자리매김하면 목소리를 굽히지 않아. 뭐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1인 미디어도 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성경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만 이들에게 주어진다면 공감대와 분산과 또 과정의 즐거움을 통해서, 영적인 여정의 즐거움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것이 전달된다면 폭발적인 전도의 채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자라나는 세대가 절망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되짚어 봅시다. 미래 선교의 세 가지 방향입니다. 스마트 선교는 뭡니까?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선교하자는 겁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복음 컨텐츠, 어떤 영상이 될 수 있겠죠. 그거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에게 그 사람의 언어로 전달해 놨어요. 그리고 난 전달하고 난 잤어. 잘 시간이라서.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깨어나서 그걸 확인해. 그리고 그걸 봐. 그걸 통해서 말씀을 들어. 그걸 통해서 질문이 생겨. 그걸 통해서 메신저로 나한테 물어와. 그러면 이건 시간도 넘고 공간도 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 선교. 그래서 올 여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여름에 온라인 단기 선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관계를 열어둔 그런 지역들에서 그 관계된 사람들만 화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마치 새생명 축제를 하듯이 친구와 또 관계된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초청을 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또 그러한 화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그마한 행사들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쿡방을 해도 되고요. 요리 만드는 거 이런 거 보여줘도 되고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문화 컨텐츠들을 맥락으로 가지고 이 사람들과 이제 이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가서 기왕에 여러분이 선교지 갈 때 캐리어에 신라면, 컵라면 하나씩 가져가잖아요. 먹어보라고 주고 그걸 이제 여기에서 뭐 온라인 상에서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온라인 단기 선교. 올 여름에 사실은 저 1번 우리가 잘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여름에 우리 선교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성시와 선교는 뭐냐? 교회라는 공간을 물론 중요한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넘어서 마을과 거리와 도시를 새롭게 하자. 그게 성시와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죠. 마을과 거리와 도시를 새롭게. 저는 한번 그런 역발상을 해봤어요.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당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멈춰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여리고 기도할 때 같이 하시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서요, 마스크 낀 채로 그 거리에서 기도하고 그 거리에서요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예배당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발상의 전환, 그죠? 캠퍼스 강의실에서 왜 세속 학문의 강의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회당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을 벗어나고서부터 굉장히 혁명적인 세력이 됐어요. 어디서든지, 그죠? 시장 어귀에서든지, 거리 골목에서든지, 가정집에서든지, 셋집에서든지, 감옥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과 거리와 도시를 새롭게 하자. 뭘로? 기도 운동으로. 지금 우리 여리고 기도 운동을요, 사실은 지금 우리 선교 집중 훈련 이후에 여러분이 더 활성화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우리 선교 집중 훈련, 특히 성시화 선교 저 주제를 가지고서 도시의 각각의 포인트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도시의 각각의 포인트, 그러니까 기도 지점. 왜 버스 정류장만 있어야 됩니까? 기도 정류장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만 있어야 돼요? 그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고 지점들이잖아. 근데 우리가 기도 지점들을 만드는 거야. 기도 지점들. 기도 정류장을 만드는 거라고. 거기 가서 기도 정류장에 가서 또 우리만의 표식을,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 물고기 그렸듯이 우리만의 표식을 거기다 두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시 전체에 우리의 교회의 지경을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통적인 교회는 주일날 가는 곳이고 그 외에 나는 내 직장 가고 돈벌이하고 6일 동안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섞인 채로 그냥 회색 무리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내가 교회를 못 가니까 나는 신앙생활 다 망했어, 나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이제는 24/7 완전히 일주일 내내 우리가 기도 스팟, 기도 정류소를 만들어 놓고 기도의 불길을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겠냐.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또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선교 대원들이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기를 원해요. 제가 또 지도표 놓고 여기 지점해라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캠페인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 지역을 다 돌고 스탬프 다 찍어 온 사람은, 먼저 찍어 온 사람을 레이스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게 서로 해서 그 1, 2, 3등 뽑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MZ 세대의 방식이에요. 뭔가 하나의 그 퀘스트를 하나 하는 거야, 그죠? 퀘스트를 하니까 좀 이해됩니까? 하나의 퀘스트를 하는 거지. 기도 정류장 전체 다 돌기. 근데 그 안에서 유쾌하고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 안에서 실제 기도와 실제 악령과의 대결과 지역의 영적 세력과의 대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해. 컴퓨터 화면에서 몬스터 몹 잡는 거 그거 아무 재미도 없지 않냐. 현실에서 마귀 때려잡아라. 현실에 나와서 그 영적 전투하고 기도 캠페인하고 그게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일이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마을과 거리와 도시를 새롭게 하자. 자, 그 다음 차세대, MZ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사람들이 MZ세대에 대해서 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기적이다. 회사들마다 그런 얘기들 다 한대요.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못하는 소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한다고 하죠. 불공평의 이슈에 대해서 많은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MZ세대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역시나 MZ세대가 가진 공정과 불공정의 이슈,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MZ세대는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공감과 분산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운동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정, 이러한 잠재력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이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세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후반에서 20대 이 친구들만큼 스마트 기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친구들 없다고요. 이 친구들만큼 온라인에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이 사람들만큼 트렌드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트렌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이 세대밖에는 없어요. MZ세대도 언젠가는 기성세대가 되겠죠. 머지않은 장래에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사회의 주류 세대로 편입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를 두고서 전 세계의 선교 현장을 두고서 도전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특히 이 말을 MZ세대에게 하고 싶어요. 81년부터 97년 정도 사이에 태어난 친구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의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의 범위만큼 자신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세대가 MZ세대예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월스트리트가의 어떤 유명한 이 스탁 딜러 그런 사람들하고도 바로 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도전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대예요. 그래서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고 세계 선교 현장을 새롭게 바라보고 특별히 이번 여름 우리 온라인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할 때에 우리 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나 X세대 여러분들도 열성적으로 하시면 좋지만 MZ세대에게 힘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 얘네들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뭐 이렇게 그건 불가능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뭐 해봐라 도전해봐라. 그리고 뭐 속으로 생각할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도전해라, 해라, 시도해라. 시행착오 겪으면서 알겠죠. 젊음의 아름다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해도 또 할 수 있는 거.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4주간 중간에 훈련 기간이 있어서 5주가 되긴 했지만 이 4주간의 훈련에서 가장 요점이 되는 건 선교, 미래 선교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선교와 다른 세팅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선교 뭡니까? 언어 준비하고 파송식 거쳐서 현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구하고 지역을 찾고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섬기고 또는 교회를 개척하고 노방에서 그래서 그게 전통적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전통적이고 이때까지 우리 세계 기독교가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스마트 선교 그리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 정도가 아니라 도시의 여러 가지 이 도시 비전을 가진 집단을 분별하고 도시를 영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도전 그리고 차세대 굉장히 이질적인 차세대를 제자로 삼는 이런 도전들 이게 미래의 선교의 세 가지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선교를 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훈련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안 깔았던 어플도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까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동네 주변의 시민단체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관심 있게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 세대나 혹은 여러분의 동생 세대 또는 여러분 자신들이 MZ세대라면은 이런 부분이 나하고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아마 생각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다 아는 얘기이지만 바울이 유대인에게 갔을 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갔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는 구원에 대해서 빌립보 지역 간수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 구원이 간수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그거는 나중에 바울이 추가 사역을 통해서 정립을 해 나갔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마지막 강의 MZ세대에 대한 것, 새로운 세대가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또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공지를 좀 드리면, 지금 우리 선교 집중훈련에 모여 계시는 그 카톡방에서 여러분이 나가지 마세요. 오늘 훈련이 마친 다음에도 그 방을 통해서 이제 올여름 온라인 단기 선교에 대한 공지, 또 추후에 여러 선교에 대한 소스들, 그런 것들을 그 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차 선교 집중훈련 그 단체 카톡방은 우리 온라인 단기 선교를 전부 완료한 시점에 가서 그때 닫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총괄팀에서 오픈 채팅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대1로 다 상담하실 수 있고 제출하실 수 있는 방이 있기 때문에 그 방을 활용하시고, 단체방에는 과제를 가급적 올리지 마십시오. 단체방은 공지사항 이런 것을 주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선교 훈련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있으나 땅은 영원히 거한다고 하신 주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려고 바울과 그 팀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말씀의 원리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마트 선교로 전 세계 현장의 시공간을 초월한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시화 선교로 도시의 지형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싸움을 지속하는 선교를 하게 해 주시옵시며, 차세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바통과 언약의 바통을 이어나갈 뿐 아니라 MZ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고 알미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려 하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소원을 잘 행할 수 있는 세팅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여름 온라인 단기 선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나라와 지역과 그 모든 선교의 대상들을 주님께서 미리 선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연결하여 주시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선교를 통해서 사명자를 찾고 지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와 아이디어들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여, 참으로 이 도시와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리마다, 골목마다, 마을마다, 거리 어귀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고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침륜에 빠져 들어가는 자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아버지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아버지 임마누엘의 희락 속에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